안녕하세요. 행복실버TV 가족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이나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나요?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그릇을 놓쳐서 떨어뜨렸다든지, 아니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발음이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한쪽 얼굴이 마비된 것 같다든지, 이런 증상들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뇌졸중이 국내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지만 미리 증상을 알아두시고 빨리 대처하시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뇌졸중에 대한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보시면서 눌러주세요. 자, 먼저 뇌졸중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이런 용어들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는 병이에요.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뇌세포가 죽는 병이고요. 뇌졸중은 이 둘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로 묶어서 부를까요? 증상이 거의 똑같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거든요. 뇌세포가 갑자기 죽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뇌경색이 왜 생기냐면요. 첫 번째가 동맥경화입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막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 어딘가에서 생긴 피떡이 혈관을 따라 이동해서 뇌혈관을 막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고혈압이나 노화 때문에 작은 혈관들이 딱딱해지면서 막히는 거예요.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 때문에 약해진 혈관이 압력을 못 이기고 터지는 거예요. 아니면 동맥류라고 해서 혈관이 풍선처럼 부푼 부분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세 가지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 증상 중에 하나만 나타나도 즉시 119를 불러야 해요. 첫 번째, 편측마비입니다.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전체 뇌졸중 환자의 80에서 85%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저린 게 아니라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져서 그릇을 떨어뜨린다든지, 젓가락을 쓰다가 힘이 빠져서 떨어뜨린다든지, 컵을 들고 있다가 놓친다든지 이런 거예요. 아니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몸이 기울어지거나 넘어진다든지요. 두 번째는 안면마비예요. 전체 뇌졸중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한쪽 얼굴이 움직이지 않거나 비뚤어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정이 삐뚤어지고 양쪽 얼굴의 대칭이 깨져요. 세 번째는 언어장애입니다. 전체 환자의 4분의 1 정도에서 나타나요. 언어장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어증이랑 구음장애예요. 실어증은 머릿속에서 하고 싶은 말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뇌에서 언어가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구음장애는 발음장애라고도 하는데요. 머릿속에서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발음을 만드는 기관, 그러니까 목이나 성대, 혀, 입술 이런 기관들이 마비가 생기면서 발음이 굉장히 어눌해지는 거예요. 말은 계속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증상, 편측마비, 안면마비, 언어장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나타나도 뇌졸중을 의심해야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갑자기 동시에 나타난다면 이 환자가 뇌졸중일 가능성이 70%를 넘어가요. 세 개 중에 하나만 나타났다 하더라도 1시간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뇌졸중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교적 빨리 좋아졌고 정밀 검사 결과 뇌졸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위험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나타날 때는 뇌졸중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편측마비, 안면마비, 언어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병원에 오셔야 해요. 자, 그럼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119로 전화해서 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몸이 이상하다고 전화하기 전에 119에 먼저 전화해야 되고요.
팔다리를 주무르면서 기다려보기 전에 119에 먼저 전화하시고 그 다음에 팔다리를 주무르시는 게 나아요. 우황청심환을 먹고 기다려볼까? 하룻밤 자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절대 금물입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도 있어요. 예전에는 뇌졸중 골든타임을 3시간이나 4시간 정도라고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면 입원하겠구나 생각하고 샤워하고 짐 다 챙겨서 천천히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3시간은 안 넘으면 되지 않냐 하시면서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골든타임의 여유는 없어요. 분 단위, 초 단위로 여러분들의 뇌세포는 계속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응급치료, 혈관을 뚫는 응급치료는 초반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기다리지 말고 일단 119를 불러서 빨리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이 받는 치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3단계예요. 첫 번째는 정밀검사와 혈관 재개통 치료입니다. 응급으로 병원에 오시면 먼저 CT나 MRI 같은 정밀검사를 통해서 뇌세포가 얼마나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혈관이 막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요. 이후에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막힌 뇌혈관을 열어주는 혈관 재개통 치료를 고려하죠. 두 번째는 급성기 치료와 집중 모니터링이에요.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뇌졸중의 원인을 찾아요. 뇌졸중은 초반 7시간 이내에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를 조기 신경학적 악화라고 하는데 보통 20% 정도의 뇌졸중 환자에서 나타나요. 세 번째는 재활치료예요. 통상 급성기 뇌졸중 환자는 닷새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 및 검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요. 퇴원하고 난 이후에는 약물치료, 정기적인 검사 그리고 관찰을 하게 돼요. 마비가 심하거나 퇴원을 바로 하지 못하실 정도로 후유증이 심하다면 재활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안전해요.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 치료 이후에 예전처럼 불편함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병원 치료 통계를 보면 보통 치료 후 3개월 시점에 55에서 60% 정도, 그리고 1년 시점에 65% 정도까지 예전과 같은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돼요.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은 증상도 경미하고 회복도 잘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사망이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뇌졸중 이후 사망률이 국내 통계에서는 3개월 시점에 10% 정도, 1년 시점에 15% 정도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병원을 찾는 거예요. 뇌졸중 이후 뇌조직 손상은 초기에 이미 다 발생해 버리거든요. 따라서 후유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뇌졸중은 재발이 잘 되는 병이에요. 재발했을 때의 위험성도 사실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1년에 6%, 그리고 5년에 10에서 15% 정도는 재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는 병원을 잘 다니면서 약을 계속 드시고 관리와 추적 관찰이 잘 되는 환자분들만 포함한 숫자예요. 다시 말해서 치료 이후에 병원에 아예 오시지 않고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을 포함하면 이 재발률은 훨씬 높아질 거예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몇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퇴원 후 치료 계획에 따라서 약을 꾸준히 잘 드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뇌혈관 상태를 검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위험인자 관리예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것은 병원에서 약을 드리면 잘 관리가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가장 해롭고 관리가 안 되는 게 담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담배는 꼭 끊어야 돼요.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게 담배이고 백해무익한 게 담배입니다. 또 당뇨병은 뇌졸중 재발 위험성을 굉장히 높여요. 그런데 문제는 환자분들께서도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을 잘 드시는 것과 함께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의 생활습관 관리를 꾸준히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병원에서 드리는 약은 혈당 조절의 절반밖에 못해요. 나머지 절반의 혈당 조절은 환자분께서 스스로 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이에요. 약 하나 더 먹는 것보다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시는 게 재발 예방 효과가 훨씬 뛰어나거든요. 유산소 운동은 보통 숨이 조금 찬 정도로 빠르게 걷기. 이걸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이상 매일 하시라고 보통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매일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주 3회 정도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뇌졸중은 기본적으로 회복이 되는 병입니다. 환자분의 의지만 있다면 장기적으로도 관리가 잘 되는 병이에요.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은 잘 치료가 되고 무리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해요. 따라서 뇌졸중 환자분들은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편측마비, 안면마비, 언어장애 이 세 가지 증상 중에 하나만 나타나도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리고 뇌졸중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건강정보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 꼭 가족분들에게도 공유해서 알려주시기 바래요. 건강한 실버라이프, 행복실버TV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